KT 2급 27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문제 풀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기업 실체의 가정.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건 기업은 주주와 경영자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실체의 가정을 근거로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라는 거죠.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실체 가정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본 가정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우선 자, 기업 실체 가정은 지배기업과 그리고 종속기업 회사가 지배회사가 있고요.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종속회사가 있어. 이 회사 각각 회사는 독립적인 회계단위이긴 하지만 실제 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들을 지배한다면 실제 회사는 그 조직은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실체로서 파악을 하는 게 기업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연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는 지금 각각 다 법인은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여러 개 기업들이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가정해서 그 경제적 실체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연결 재무제표 두산백과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의 신뢰성이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세 가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세 가지가 하부 속성이죠.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그래서 우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구성 요소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이 있네요. 얘는 옳은 거고요. 외부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회계 감사를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적인 공인회계사들이 함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외부에서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내부 쪽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통해서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제고된다. 우선 제고된다는 건 향상된다라는 거고요. 자, 유형자산을 거꾸로 됐죠.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게 신뢰성이 제고되는 거고요. 그죠? 역사적 원가로. 역사적 원가라는 건 취득원가잖아요. 역사적 원가. 그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면 신뢰성은 제고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공정가치를 평가하면 공정가치, 목적, 공정가치 또는 시가, 원가법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면 뭐가 목적 적합성이 제고되죠. 그래서 요거 거꾸로 됐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결산 마감 전에 다음 사항이 미반영됐답니다.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기 전 매출액이 1,000만 원일 때 반영을 한 후에 매출액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네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도착해야 판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 팔린 거야?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해야 팔린 거죠. 그러므로 이 운송 중에 있잖아. 도착하지 않고. 그럼 이거 판매한 거 아니죠? 우리 매출액 아니야. 그럼 우선 반영하기 전에 매출액은 1,000만 원이었고요. 얘는 우리 매출액 아니고.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 50만 원 중에 30은 판매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위탁계약. 위탁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기는 거죠. 어이 시끄러. 물건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성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적성품. 언제 팔린 걸로 보는 거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적성품을 어떻게 제3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죠. 인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50만 원 중에 30은 판매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은 매출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품권 100만 원 중에 80이 상품 판매로 인해 회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품권 판매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죠. 상품권을 팔면 차변에 현금, 그리고 매출액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 선수금 또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상품권 선수금 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상품권을 회수하면 그럼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품권 선수금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80만큼, 그리고 대변에 상품권을 회수하고 상품을 판매한 거죠. 상품 매출 80만 원.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80만 원은 매출액이 됩니다. 판매가. 그러면 실제 올바른 매출액은 얼마냐면 1,000만 원에 30만 원하고 80만 원 합친 금액이죠. 1,110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 답은 3번. 이렇게 여기가 크지? 답은 3번. 4번. 2017년도 매출원가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또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우선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2017년도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다 알죠. 기초재고에, 기조 말고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액을 더해요. 여기서 뭘 빼요? 기말재고를 빼면 되거든요. 기말. 이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근데 순순히 이 자료들을 다 주지 않아요. 우선 자, 첫 번째 이 개념, 기초재고가 얼마냐라는 거야. 2017년도 현재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2017년도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2017년도고 뭐 실제 문제를 보면 2018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기초재고라고 2017년도에 기초재고요. 16년도가 있을 거고요. 17년도가 있을 거야. 그 2017년도 기초재고는요.
2017년도 기초 재고는 2016년도 말에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죠? 2017년도 기초는 2016년도 기말이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지 우선. 그죠? 2017년도 기초는 2016년도 기말 재고랑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2016년도 기말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말 상품. 자, 2017년도 기말 상품은 재고자산은 원가와 뭐랑 비교해? 원가와 시가랑 비교하죠. 원가와 시가 중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 원가와 시가 중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고자산 저가법 회계처리라고 부르죠. 재고자산 저가법 회계처리. 재고자산 저가법. 그럼 지금 원가는 나와 있는데 원가는 200. 그럼 순실현, 여기 시가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구할 때 그 시가는 공정가액입니다. 시가는 여기가 공정가액이야. 이때 시가는 공정가액인데, 공정가액은 자 재고자산별로 조금 달라요. 공정가액은 자 순실현 가능 가치를 보통 공정가액이라고 불러요.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추정 판매 비용에서 추정 판매 비용에서 추정 판매 비를 뺀 게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이때 이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처리하는 재고자산은 원재료 빼고 원재료, 상품, 제품, 제공품 등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시가가 되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원재료는 공정가치 있죠? 공정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 공정가치를 뭐라고 하냐? 현행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현행대체 원가. 현행대체 원가. 현행대체 원가라는 건 그 원재료를 매입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현행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요게 시가다. 순실현 가능 가치. 근데 지금은 그냥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추정 판매 왜 두 개? 추정 판매 B가 추정 판매 가격이죠, 요건. 추정 판매 가격.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금액. 그게 순실현 가능 가치. 공정가액이야. 그러니까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만 나왔는데 여기를 추정 판매 가격과 추정 판매 비용을 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빼야 돼. 그러면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0이네. 둘 중 작은 것만큼이 재고자산 평가 금액이야. 그럼 이거죠, 이거. 그지? 순실현 가능 가치 150이야. 150. 그러면 작년 말에 기말 재고는 올해 기초 재고니까 기초 재고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50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단기 매입액을 더해요. 얼마? 700을 더해. 여기서 기말 재고를 뺄 겁니다. 기말 재고도 마찬가지로 원가와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죠. 둘 중 작은 것 200이 되겠네. 200. 요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850에서 200을 빼면 650이 매출 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 5번 사채. 사채에 대한 이자 회계 처리죠. 사채 이자 회계 처리. 사채는 지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사채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유효 이자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자 비용이야. 이만큼이 사채 이자 비용이에요. 유효 이자가 이자 비용입니다. 근데 이 유효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하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이 올해 이자 비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합친 금액은 이 금액이요. 나와 있어. 10만 원하고 14236 있죠. 요거 다 합친 금액이 유효 이자가 됩니다. 유효 이자. 그럼 유효 이자는 11만 4,236이죠. 여기가 11만 4,236이 되는 거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에 의해서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 곱한 금액이에요. 이게 액면이자 10만 원이니까 114236에서 10만 원을 뺀 14236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114236 그리고 10만 원 현금이고요. 나머지 14236 있죠. 이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답은 5번에 2번. 6번 유가증권 평가로 오른 것은 유가증권이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단가가 6,000원이었다가 7,000원이 됐네요. 주당 1,000원씩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죠. 그리고 B는 이거 얼마야? 취득단가가 8,000원이네. 8,000원이었다가 5,000원으로 떨어졌네. 3,000주 3,000원씩 손해죠. 3, 3은 9 9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네요. 세 번째는요.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 얘는 7,000원이었다가 9,000원 되면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400만 원만큼은 이익이긴 한데 얘는 어떤 이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들어가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200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요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야. 200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러므로 단기순이익은 얼마만큼 100에서 900을 빼면 800만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나는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이익은 비용을 많이 처리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목이 잠시만요. 도망갔네요. 나한테 잡힐 모기는 없겠죠. 그죠? 자, 7번. 재무제표 상의 일부이다. 한공은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만 원이다. 토지의 재평가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요. 자, 토지를 보니까 직전 연도에 토지가 550이네. 이때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야? 50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유추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2010년도 말에 2016년도에 토지를 샀을 때는요. 2016년도 토지를 취득했을 땐 처음에는 토지는 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500. 뭐 돈 냈겠죠, 이렇게.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500. 이렇게 하고 2016년도 말에 기말에 평가했을 거 아니야. 그래, 기말 평가. 재평가 모형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가 지금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거든요. 이게 50만큼 늘어난 거야. 대변의 재평가 이익 50.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때 토지의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2017년도 말에 토지가 얼마짜리가 된 거야? 공정가치가 480으로 떨어졌네. 토지 지금 얼마인데요? 재평가 해서 550이었는데 48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토지를 얼마만큼 줄여야 돼요? 70만큼 줄여야죠. 그리고 차변에 토지 재평가 손실 개정 과목을 쓸 텐데, 재평가 손실 하기 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있죠? 그죠? 얘를 먼저 차감하고 재평가 이익, 재평가 이익 50만 원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없앤 거야. 그리고 나머지 20이 재평가 손실입니다. 20. 이때 이 재평가 손실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이죠, 이건. 그죠?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20만큼 비용 처리, 재평가 손실. 1번이네요. 분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토지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토지의 재평가로 인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잔액이 있다면 그걸 한도로 우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를 감소시키고 나머지를 재평가 손실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 그래서 8번 한공의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에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예요? 지금 기초에 500이죠. 퇴충이 500이야. 그리고 얘부터 보세요. 얘부터. 첫 번째 얘부터. 단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럼 퇴직금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퇴충 100. 그리고 뭐 돈 나가겠죠. 보통예금 100. 원천징수는 안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되게요? 500에서 100 빼면 400 되죠. 100 감소되는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00이 되는 거야. 근데 2017년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700이래요. 이것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거죠.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00이 있잖아요. 400. 근데 700 설정해야 되니까 700에서 400 빼면 얼마만큼 더 설정하면 돼요? 300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더 설정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는 지금 300을 더 설정해야 돼서 700을 설정해야 되는 건데, 다 합쳐서 퇴직급여 계정으로 증가된 150 전기분 단기분 다 합쳐서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 오답으로 되게 잘 나와요. 단기 거는 올해 비용 처리하고 전기 거는 뭐 전기 이익여금으로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거야 이거. 재무제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650이다. 65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700. 퇴직금 추계액만큼 700. 1번도 틀렸고요.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는 300만 원이다. 요거 맞죠? 지금 400이 있었는데 700을 설정하니까 300만큼 더 설정하는 거잖아. 차변의 퇴직급여 300. 대변의 퇴충 300.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는 300이다. 답은 2번. 2번이죠.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 DC형 확정 기여형을 적용하고 있다. 자,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안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도 안 하잖아.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죠. 단기 비용 처리하고 끝이야.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설정 안 하고요.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설정 안 합니다. 답은 2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광어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죠. 이거 광어권 무형자산 광어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화재로 인해 재화가 멸실된 경우,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없어진 게 어떻게 재화의 공급이야? 아니죠. 그죠?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 거 지체상금의 수령입니다. 지체상금이 뭔데요? 지체상금 보통 이제 계약 의무불이행,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계약 이행을 어떻게 의무를 지체한 거야.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물건을 파세요. 이렇게 공급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체해서 그 기한을 넘긴 거야. 그때 그 지체 시 보상금을 보통 지체상금이라고 불러요. 뭔데? 이거 손해배상 성격이죠. 그죠? 손해배상금 성격이야. 그러므로 재화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가 없죠. 지체상금은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현물 출자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도 과세거래에 해당하죠. 그죠? 현물 출자.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떻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출자받는 거야. 현물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 발행하면 이렇게 뭘 받으면 돼요? 그 회사한테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뭘 받으면 돼? 돈을 줘. 돈. 그죠? 돈을. 근데 돈이 아니라 현물. 건물. 이렇게 받은 거야, 현물로. 여기 현물 출자거든요. 현물 출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했죠. 뭐를? 건물을 공급한 거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3번. 10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매입세액이요? 원재료, 트럭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회계감사 수수료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생에서 받았으니까. 공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 관련 매입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그죠? 토지 조성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리고 라는 뭐야? 가장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소형차죠. 공제 안 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되는 건 400만 원. 2번이네요.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할게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두 번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작성 연월일. 네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죠.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근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필요적 기재사항. 틀렸죠.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 대상자이다. 답은 2번이죠. 그죠? 맞죠? 법인은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 대상자입니다. 3번. 전자세금에서 발급 명세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죠. 틀렸죠. 얘는 전자세금 발급 기한이죠. 그죠? 발급한
재화나 용역에 공급한 과세 아니 재화나 용역에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주 임대료는 간주 들어가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들어가는 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외에는 세액세 발급하지 않죠.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아니 뭐래 2번이 됩니다. 12번 연금소득과 관련한 내용이야. 연금소득. 목소리가 처지죠. 이제 지금 시간이 났어요. 아침에 는 자고 그리고 새벽까지 또 와이프가 애기 케어해서 저는 이제 아침부터 또 애기 좀 봐주고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야. 이제 나에게 주말은 없어. 자, 굉장히 슬프네요. 아니야 행복해. 나 되게 행복한데 행복하면서도 슬픈 거 그죠? 슬프면서 행복하고 행복한 게 더 커. 미친 거지. 아니야. 자,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자, 할게요. 연금소득 효도합시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이요? 연금소득. 자, 서준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서준이는 맞죠? 그죠?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받는 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죠. 그죠? 비과세. 뭐 대표적인 비과세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서준이가 말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각종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으로 지급받는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이런 것들도 비과세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등, 뭐 군인연금 등에 따른 장애연금, 상해연금 이런 거 비과세고요. 지금 나온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그리고 국군포로가 국군, 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도 비과세 연금소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준이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미에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은 공적연금과 그리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 제외한 사적연금은 사적연금 합계액 총액이야. 연금 총액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연간이라고 할게요.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애가 하는 말도 맞는 얘기야. 연희. 연금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 연희도 맞죠? 그죠? 종합소득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자소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배당 소득도 필요 경비가 없죠. 근데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는데 그로스업 귀속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당 소득은 우선 필요 경비가 없다. 배당 소득 자체가 배당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 사업 소득에 뭐가 있어요?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걸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보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죠.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요. 이걸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불러. 기타소득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때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해요. 연금소득공제. 그래서 뭐 350만 원 이하는 총연금액, 350에서 700 그 초과는, 그러니까 350 초과해서 700까지는 총연금 350에 350 초과하는 건 40%뭐 이런 식으로, 700에서 1400까지는 뭐 그 초과하는 건 20%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단 저는 한번 할게요. 저는 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관련해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하는데, 연금소득공제는 외우는 거 아니야. 빨리 넘겨도 돼 이건. 총연금액이 350만 원이야. 그러면 연금소득공제는 350을 다 해줘요. 350을 연금소득공제로 해줘. 그럼 이제 350을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 350 초과해서 70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주냐? 우선 350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350을 초과하는 부분. 3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40%로 과세합니다. 40%. 그럼 또 700을 초과하고요. 1400 이하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냐? 요거 700으로 계산됐을 때 금액 요거 있죠? 요 금액이 490이야. 49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0 초과 20%입니다. 또 1400. 이거 맞나? 초과? 1400 초과.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는 요거 다 합친 금액이 요거 있죠? 요거 1400으로 했을 때 요 금액 630이야. 630만 원. 그리고 14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1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1400 초과해서 연금소득공제를 하더라도요. 한도가 있어요.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금소득공제 한도액은 900만 원이야. 900만 원. 그래서 지금 누가 틀린 거? 재현이가 틀렸어요. 재현이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연금소득공제 한도액은 연 900만 원이다. 재현이가 틀렸다. 13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도 또 연말정산하고도 또 연결돼서 실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은 신용카드는 연령 요건은 검토하지 않고요. 신용카드 사용에 연령 요건 검토 안 하고요. 뭐는 검토하죠? 소득 요건은 검토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 거 안 되죠? 형제, 자매 사용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또한 중요한 근로제공기간이죠. 그죠?
근로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도가 있죠. 그죠? 한도. 그래서 공제 한도는 이거는 뭐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제 한도는요. 총급여액이죠. 20% 예하고 그리고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총급여가 좀 크잖아. 총급여 1억 2천. 초과자는 한도가 작아 2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뭔가 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나갈게요. 프로그램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7천만 원이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자는 총급여액의 20%하고 3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억 2천 초과하면 200이고요. 그 이하도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공제율은 다 다르죠. 뭐 현금 영수증이나 지풀카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시장 사용하면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이 제일 크죠. 40%. 그죠? 그리고 뭐 도서 공연 지출한 거 30%고요. 일반 직불 선불카드는 30%뭐 이렇게 되죠. 신용카드는 15%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퍼센티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알아서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니까.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물어본 거죠. 안 되는 게 3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거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요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죠.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지출한 것도 안 되죠. 이런 것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동차 구입비도 안 되죠. 또 중요한 거. 자동차 구입비 안 되는데 요거 되죠. 자동차인데 중고 자동차. (10% 공제 가능하죠. 중고 자동차 구입 금액의 10% 공제 가능하고. 세금 낸 것들 같은 거 안 되고요. 그죠? 뭐 국세, 지방세 등. 가스 요금, 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그리고 고속도로 텔레비전 시청료.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할게요. 그리고 중학생 보습 학원비요. 중학생 보습 학원비는요. 중학생 이거 학원 사업자의 소득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생 보습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보습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돼요, 안 돼요? 학원은 누구만 돼요?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 안 되죠. 우선 학원은 취약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돼요. 보습 학원의 소득을 잡아내서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도 그렇지. 아니지만 뭔 받을 수 있다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요. 답은 2번. 14번.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로또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이거 로또 당첨 로또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그래서
로또 당첨금 어떻게 분리 과세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당첨금 지금 만약에 400을 맞았어요. 이렇게 필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로또 1,000원 주고 샀어. 1,000원. 이거 얼마야? 1,000원 주고 샀어. 빼. 그럼 얼마야? 399만 9천 원. 그죠? 로또 당첨 소득에서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가 1,000원이야. 빼. 이 금액에 3억 이하는 로또는 3억 이하는 20%. 그죠? 3억 초과는 30%로 과세하죠. 30%. 지방소득세 별도로. 이렇게 과세하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하는 거야. 다른 소득이 또 합산하지 않아요. 그죠? 얘 지금 종합소득 금액 물어보는 거잖아. 2배사 근년기 종합해야 되는 금액. 2배사 근년기. 그죠? 자, 다시 2배사 근년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종합과세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기타 소득에 로또 당첨 소득은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여기에서 종합하지 않고 기타 소득은 분리 과세할 거라고요. 따로 떼서 20%,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로 분리 과세 하고 과세 종결이라고. 토지 매각 대금. 토지 매각 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토지 매각 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해요. 종합소득이 아니죠. 그죠?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보상금 기타 소득이야. 기타 소득 500.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필요 경비는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빼줘요. 근데 뭐 유실물 습득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 없는 걸로 봐야죠. 그죠? 그러면 우선은 이론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빼준다고. 그 금액의 20%. 그 금액의 20% 원천 징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종합과세 할 거야. 원천 징수하고 종합과세 할 거예요. 공이 하나가 없다 여기. 그지? 이 500을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거든요. 기타 소득 금액이 500 이렇게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얘는 기타 소득 금액 500이죠. 그래서 분리과세 안 돼. 종합과세 해야 돼요. 답은 그래서 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로또 맞으면 1등 맞으면 1등 맞았어. 20억 정도 맞았어. 그러면 회사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회사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대부분 안 다니죠. 그죠? 대부분 그지 같은 돈도 얼마 못 받는데 20억 맞으면 회사 다닐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삶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일이 실제 만족스러운 일이냐,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그만 안 두겠죠, 그죠? 로또를 맞아봐야 알지, 그치? 5천원짜리도 안 맞는데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도 막 20억 맞고 그러면 다음날 안 나가나? 난 나가 진짜야 나는. 한번 1등 한번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이걸? 자, 난 진짜 나갈 거야. 그래서 답은 500이었고요. 자, 로또도 사야 맞는 거지. 15번 종합소득 공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뭐가 가능해요? 기본공제 받고요.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받잖아.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받죠. 경로우대는 얼마야? 100이죠. 그죠? 얘 틀렸네.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은 20세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얘도 틀렸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야.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한도 없이가 아니라 200만 원. 연간 200만 원. 연금소득에서 공제한다. 자, 이론 여기까지. 실질적으로는요. 이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개념이 엄청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27회는 굉장히 어려운 쪽의 개념들이 많아서 설명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걸 좀 이제 단축시킨 거죠. 자, 아무튼 이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